건강미식회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3회차밖에 안 됐지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 보니까 배운 것들이 밖에서 그대로 적용돼서 보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제 3회째 보고 있는데 소연 누나는 MC가 아니라 환자인 것 같습니다. 환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배울 게 또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위축, 진짜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지속되었던 경우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크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40대도 관절을 걱정해야 합니다. 관절에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오.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와서 삶의 질을 흔드는 3대 적신호. 그중에 첫 번째 적신호. 제가 미리 온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대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던 활기찬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활기차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까지 걸렸지? 언젠가부터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더니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자신감도 하염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나머지 몇 년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타인과의 만남도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초인종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장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어머, 뭐야? 오른쪽이 저 괜찮으신 어르신인데요. 오른쪽이 누구예요? 아니 혹시 이상준 씨랑 이상준 씨 형님이세요? 아니면 아버님? 아버지? 전체적인 윤곽을 봐서는 이상준 씨 모습이 있어요. 추측하신 것처럼 둘 다 이상준 씨의 사진이 많습니다. 네. 아니, 미래의 모습을 그린 건가? 왼쪽은 현재, 그리고 오른쪽은 노화한 피부를 그대로 뒀을 때 이상준 씨의 30년 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100세가 넘어 보이시는데. 아니,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노화하는 피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푹싹 늙을 수 있는 건데요. 어머. 그래서 피부가 노화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10분 특강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의 시작이니까 저부터 좀 질문을 해볼게요. 피부가 심각할 정도로 노화가 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빛 광자를 써서 이제 광노화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죠.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한 4초만 노출돼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4초? 예, 사체는 너무 충격이에요. 오. 네. 엄청난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뭐 야외 촬영 이런 거 하면은 뭐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야외 촬영만 조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요? 우리 피부 속에 내인성 요인이 또 있기 때문이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에 표피층 그리고 아래에 이제 진피층이 있는데 네. 이제 진짜 피부층이라고 부르는 진피층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세포와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이거 다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 가지를 생성하게 되는 섬유 아세포가 있습니다. 피부의 낡은 콜라겐은 좀 정리하고 새로운 콜라겐은 지어 올리면서 이제 건강한 피부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세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섬유 아세포도 사람처럼 좀 나이를 먹고 특히 이제 햇볕에 그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쉽게 지쳐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섬유 아세포가 이렇게 약해진 경우에 오히려 주변에 나쁜 영향만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활성산소와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주변의 정상 세포들에까지 늙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 지금 보니까 꼭 좀비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좀비 세포라고도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좀비 세포가 우리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쭈글쭈글해진 사과처럼요. 우리 사람의 피부도 좀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피부 속의 그 섬유 아세포가 늙어서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섬유들이 망가지고 그게 자꾸 쌓이면서 피부 구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피부가 지치고 기미, 잡티 그런 색소 문제까지 이제 함께 나타나면서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쭈글쭈글해진 사과를 이렇게 탱탱한 사과처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겁니까? 피부 노화를 늦추는 레시피 예. 방법은 이제 바로 요가인데요. 좋아요. 운동.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가는 이제 전신 요가가 아니고요. 예. 이제 페이스 요가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얼굴만. 이 빨대를 살포시 네. 물어요? 이렇게 물어줍니다. 네. 윗니는 보일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힘들어요. 이게 안 익숙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아.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빨대를 깨물거나 네. 씹지는 안 돼요. 씹혔는데? 이빨짝 물었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아래쪽 얼굴에 힘을 빼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얼마나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두세 번이요? 하루에 한 3분씩만 하셔도 이제 올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니 근데 사연자님처럼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경우면은 이 정도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근본적인 원인인 피부 노화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섬유 아세포를 회춘시키는 그런 신개념, 고주파 이중탄력 리프팅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가 피부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달궈주고요. 이제 초음파가 좀 깊숙이 안쪽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각종 영양을 그리고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피부 노화가 개선되고 축 처졌던 피부도 많이 탱탱해지고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50대 여성 두 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생기가 없고 주름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눈밑이나 입 주변으로 꽤 보이는 편이고 얼굴 톤도 조금은 좀 어두우면서 살짝 울긋불긋한 그런 좀 나이 든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짝여요 이마가. 이제 일반적인 리프팅 치료와 고주파 이중 탄력 리프팅 치료를 통해서 얼굴 주름을 개선하고 덕분에 삶에서도 잃어버린 활기와 함께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니 이마 부분이 막 반짝반짝 그쵸? 예, 이렇게 맨들맨들해진 게 느껴지잖아요. 이 치료만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최소절개 리프팅 수술, 일명 최소절개 안면거상이라는 치료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우리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그런 근막층을 함께 당겨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 위에 관자 부위, 거기 머리카락으로 이제 가려진 부위에서 3에서 4cm 정도 절개를 해서요. 거의 뭐 흉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회복도 좀 빠른 편이죠. 수술의 부담은 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그런 근막층의 리프팅을 보완하는 그런 수술이 되는 거죠. 네. 이분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도 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좀 처지고 그리고 눈가 옆쪽 주름 그리고 얼굴에 층지는 느낌의 개선을 위해서 오셨던 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덜 피곤해 보이시죠? 네. 네, 팔자주름도 없으셨네. 네,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최소로 절개하는 치료법이니까 회복 뭐 일주일이면 될까요? 뭐 일주일이면 될까요? 아하, 뭐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수술이잖아요, 수술. 그거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요? 한 달 이상은 되지 않아요? 이제 사람마다 좀 회복 속도는 다르겠지만 네. 이 수술은 비교적 회복이 빨라서요. 사실 대체로 수술 후 며칠이면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 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주말 동안에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수술적 치료라고 하니까 이야.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사실 뭐 노화는 그 누구에게나 좀 찾아오는 길이지만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이제 거울 속의 나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건강을 비추는 그런 창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좀 따뜻한 관심을 선물해 보세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안티에이징 비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 코스와 관련된 사연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잦은 업무 실수로 이상하다, 별나다는 말을 자꾸 들어 마음고생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았어도 이렇게까지 정신없진 않았거든요. 삶도 업무도 완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의 사연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삶도 업무도 완벽하고 싶거든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저도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연에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참 많이들 실수하고 그럼에도 완벽하고 싶지 않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길을 밝혀주고 정신적 안녕을 책임져주는 건강 마스터 김혜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혜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들. 네, 우선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네. 전 대통령 조지 부시,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인데 네. 이 3명에게 숨겨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미국 사람, 부자다. 잘생겼다? 남자다 진짜. 우리가 얘기한 거 지금 다 맞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 다 맞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핫한 이들의 숨겨진 공통점은 네. 바로 사연자님과 똑같은 ADHD를 겪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10분 특강은 진짜 나를 이해하는 열쇠, 성인 ADHD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쩌면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하나 좀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성인 ADHD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진단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공감이 가고요. 사실 전문가인 저도 성인 ADHD 환자입니다. 진짜요?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던 그런 사람인데 병명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와, 처음에는 저도
놀랍고 당황스럽고 네.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어디 얘기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ADHD를 겪고 있거나 극복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ADHD는 어린이나 뭐 청소년한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지속되었던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다가 사회생활하면서 크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성인 ADHD라고 하죠. 어텐션 데피sit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 한글로 풀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요. 집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에 이제 들어가는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제 자극들을 잘 쳐내지를 잘 못해요. 아니면 이게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제 충동적인 이제 감정이 툭툭툭툭 튀거나,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제 통통 튀어오르잖아요. 네. 이런 봉들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와닿아요, 저는. 아니, 한 번 뭐 딱 집중하면은 이 다른 곳에서 뭐 난리가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혼자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냥 성격 문제 아닙니까? 성격. 주의가 네. 산만해서요? 그죠. 주의가 산만한 거죠.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실은 성인 ADHD에 의한 증상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격 문제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박소연 씨는 잘 극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 오해받기 때문에 사회, 학업 아니면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신감, 자존감의 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삶의 집이 와르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엄청 자책을 해요. 이 병명을 제가 몰랐을 때, 아니,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신경 썼는데 이걸 또 놓고 나왔어? 이걸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 나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예,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의심이스럽거든요. 성인 ADHD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히 자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 예, 예. 자가 어떻게 체크할 수 합니까? 있어요. 예. 네. 우선은 이제 체크를 해보시죠. 1.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이거 다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뭐. 늦고 뭐 지각하고 10분씩.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제 주변에는 아침에 다 못 아, 여기 일어나는데 한 명 있습니다. 예,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는 못 일어나요. 힘들어요. 네. 두 번째는 모임에 항상 늦는다. 저는 항상 일찍 가요. 저도 항상 일찍 가요. 요건 저도 아니에요. 세 번째, 휴대폰, 자동차 열쇠 같은 물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는다. 이거는 저만 그래요? 저도 다 그렇지. 가끔, 네. 뭐, 내 휴대폰 이런 얘기 보통 한 네. 20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번, 저축을 못하고 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아, 너 저 완전. 저거는 해당돼요. 아, 저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성인 ADHD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인지 몰랐어요. 이게 이제 돈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입이나 지출 계산하는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앉아서 하는 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5번째, 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시청한다. 네. 저는 해당. 2배속 시청해. 저는 1.5배. 네. 1.25. 1.5배도 해당돼요. 1.5배. 접어야죠. 그리고 6번째, 4차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접어요. 저 접어요. 4차원이에요? 접어요. 저 7차원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 ADHD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6개 중에 3개 이상에 해당하고 아. 12세 이전부터 산만함이나 덜렁거림 등 흔하게 겪었다면 성인 ADHD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아. 무엇보다 여기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점은요. 성인 ADHD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성인 ADHD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성인 ADHD는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근데 아동과 달리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알았던 기간이 오래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증상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적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아. 그래서 약물 치료랑 같이 인지행동 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담당했던 한 30대 여성분이 계신데 집안일에 대한 어려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덩어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씻기,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기. 네. 네, 시작 횟수를 줄인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소비 충동이 많아서 이분이랑 한 건 물건을 줄이기. 좋은 거. 그리고 물건을 한 개 사면 한 개 버리기 하기로 했고요. 게으르다,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진 오해를 푸는 심리 작업을 했죠. 성인 ADHD를 겪고 있거나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볼 수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돼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요.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시작은 현재 상태, 그러니까 즉 감정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인생의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현명하거든요.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저는 무척이나 와닿았어요. 예, 저도 성인 ADHD 환자로서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오늘 건강뮤직회를 통해서 사연자님도 여러분도 스스로를 온전히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마스터 김혜지 선생님의 건강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코스의 건강 키워드는 무엇일지 먼저 요리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게 뭔가 같아요? 뭐지? 도가니 무침이에요. 이 부모님도 무릎 같은 데가 이제 아프다 하면은 옛날부터도 뭐 도가니, 맞아요. 뭐죠, 뭐 네. 족발 그런 이런 거 거좀 가서 많이 드셨죠?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옛날 어른들은 동기상구라고 해서 같은 기운을 서로 이렇게 먹어서 몸에 부족한 면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 동물의 뼈를 내가 먹으면 나의 이제 무릎이 좋아요. 좋아지게 돼서 아, 무릎이 약하면 도가니탕을 옛 어르신들이 그렇게 찾았죠. 그랬군요. 그러면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은 도가니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사실 퇴행성 관절염에 도가니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는 해요. 네. 근데 진짜 주인공은 바로 따로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우와. 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잠수함 아니에요, 이거? 아니, 우람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형희입니다.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도가니나 돼지 족과 같은 부분을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2023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4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약 6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일 만큼 흔한 질환이죠. 야, 60%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2명 중에 1명 이상이라 소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5세 이상의 그 조사인 거죠. 그럼 네. 저는 아직 이제 40대 이제 중반에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관절염 걱정해야 하나요, 제가? 아, 그런데요. 40대 이상에서도 90%는 연골 손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나도 위험하네. 그러네요. 신경을 쓰셔야 되네요. 무릎은 연골 두께가 약 3m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전 2개를 겹친 높이랑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7, 80대까지 쓰려면 젊었을 때도 안 다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요, 관절염에 걸리면 미리미리 가면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미치듯이 좀 아파야 겨우 그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처럼 연골을 쓸 만큼 쓰고 다를 만큼 다른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병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관절염 3기, 4기에 해당하는 말기 상태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골에는 혈관, 신경이 없어서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관절염 초기의 통증이나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잖아요. 네, 관절통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 무릎이 시리다, 아니면 무릎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다, 오래 걷고 나면 시큰거리거나 뻐근하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소연 씨 같이 젊었을 때 많은 운동, 발레와 같은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예, 저는 이제. 근데 걱정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예. 박서연 씨나 이종인 선생님은 더더욱 예? 관절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아니 왜 이상준 씨 빼고 왜 우리만 더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두 분은 여성분인데. 여성. 왜요? 근데 왜요? 그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 조절에 도움을 주죠. 네. 그런데 완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니까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연골은 약해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하기 때문에 오. 관절염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성인 골관절염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관절염 환자의 70%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골관절염이 약 3.7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아, 근데 관절염 환자들이 요즘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저희 조상들도 괴롭혔던 질환이죠. 백호역절풍. 그 백호가 흰 호랑이입니다. 네. 마치 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통증이 심하다, 뭐 백호가 물 정도다, 막 이렇게 아프다는 건데 대체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 건지 저희가 짐작이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러실 겁니다.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수치화해 봤는데요. 치통을 4.5라고 하고 네. 출산할 때를 8.5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통풍을 9라고 했을 때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은 출산과 통풍보다 높은 9.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와, 출산보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기능 상태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걷기, 계단 오르기를 피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리에 앉아주시고요. 무릎을 불필요하게 들썩이면 달걀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먼저 일자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로요, 이렇게. 네. 무릎을 땅으로 꾸준히 꾹 누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계란이 생각보다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네. 네. 왜냐면 우리 계란 깰 때 어느 정도 이거 힘을 줘야 깨지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신발을 이쪽을 한번 벗어보세요, 선생님. 네, 벗고 그냥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한번. 이거 뒤꿈치 대고. 네. 네. 선생님. 아니, 오! 네. 아니, 오! 네. 됐다! 소리가! 네, 깨졌습니다. 네. 어머, 어머. 다행이다. 아까는 나 안 될 것 같아. 네, 네, 네. 허벅지의 근력으로 꾹 눌러서 무릎 아래로 누른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금에 대고. 안 깨지. 안 깨지는데요? 힘을 준다 아, 생각하시면 여기 허벅지에 예, 힘을 줘요? 맞습니다. 아, 쭉 펴. 쭉 펴. 안 되는데. 반동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안 네, 돼. 반동을 주지 마세요. 아, 나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꼭.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 하나, 둘, 셋. 하나! 정신 차리라고요! 해봐.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진지하게. 오! 됐다. 진지하게. 오, 됐다. 아니, 이거 요령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보면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아니, 이거를 근육에 힘을 준다고 줬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험 자체가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릎을 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자가진단법을 평소에 할 일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많이 실험입니다.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야, 저도 놀랐어요. 아,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어도 아,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크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먼저 연골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연골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활액이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연골이 압력을 받으면 스펀지처럼 눌리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요. 압력이 약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며 활액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영양분을 흡수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통증을 키우는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액입니다. 네. 자, 가장 왼쪽에 보시면 아주 맑은 노란빛의 활액이 정상 활액입니다. 네. 뒤에 글씨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데요. 네. 심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뒤에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지고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관절염 환자의 활액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과 죽은 연골세포, 연골 파편 같은 부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활액은 영양 전달에 매끄럽지 않고요. 오히려 염증을 자극해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골에 전달하는 중요 성분은 어떤 건가요? 그 중요한 성분이 바로 아주 유명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 이거 많이 들었죠. 아, 요즘 네, 많이 들려요. 예. 요즘 주변에서 콘드로이친 드신다는 분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연골 관절에 탄성을 부여해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연골이 딱딱해져서 충격 흡수가 떨어지고 마목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활액 속 영양 성분이 연골 조직에 스며드는 데 도움을 주고 연골 세포가 재생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콘드로이틴이 연골 속에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콘드로이친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거의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콘드로이친 섭취 시에 활액과 연골에서 높은 함량의 콘드로이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은 나이 들수록 줄어들고 또 연골 염증까지 신경 쓸 게 많네요. 이걸 한 번에 아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아, 이거 뭐, 잠수함 아니에요, 이거? 아니, 우람하네요. 아주 힘이 넘치네요. 우와. 와, 이거 엄청 큰 이거 큰 거 같은데? 네, 바로 철갑상입니다. 저 철갑상. 그러니까 철갑상어는 다른 어류보다 좀 신비롭고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어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먹으면은 또 수명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소욕도 왕성해진다는 또 일화도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 이런 데서는 또 그 지느러미가 싹스핀으로 고급 재료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뿐만 아닌데요. 또 우리 선조들은 철갑상어 가죽으로 왕들이 호신용으로 지녔던 사인검의 칼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철갑상어는
중요한 의식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설명만 들어도 철갑상어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철갑상어가 관절염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다른 동물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소나 돼지 같은 포유류의 수명은 20년 정도인데 이런 동물들은 관절염에 걸리거든요. 100세 수명 사람도 40대만 돼도 연골이 닳기 시작하고, 그런데 철갑상어는 무려 150년을 삽니다. 야, 150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거기다가 150년 동안 헤엄을 치면서 연골을 쓰는데도 관절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150년을 썼는데 멀쩡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네. 나 이럴 거면 철갑상으로 태어났지. 근데 이 철갑상어가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핵심은 연골 성분에 있습니다. 아, 철갑상어 연골에는 콘드로이친 6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까 그 콘드로이친이 연골 성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육형은 뭔가요? 그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이 콘드로이친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4형과 6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와 같은 포유류 연골은 4형 비율이 높은 반면에 철갑상어 연골에는 6형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형은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아기와 성장기에 뼈가 맞닿는 연골 안쪽에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육형은 연골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연골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고 연골의 탄성과 재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연골 속 90%가 콘드로이친 6형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연골 재생에 관여하는 콘드로이친 6형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70대 연골 속에는 6형이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예. 20대에 비해서 48.41%나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6형의 감소는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더 심해지고 관절염 4기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 6형이 관절염 1기에 비해서 6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절염의 연골 핵심은 콘드로이친 6형인 거네요. 그런데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 6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반월상 연골판을 관찰한 관절경 이미지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아파 보이시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네. 색깔이요. 네, 나도 색깔이. 맞습니다. 외상으로 일시적으로 파열된 경우에는 보기에도 굉장히 날카롭고 마치 칼로 벤 것처럼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닳았기 때문에 색깔도 붉어지고 표면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집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붉은 출혈 흔적도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연골도 닳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뼈 돌기까지 생겨서 통증이 굉장히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니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뭐 뼈 주사, 연골 주사 뭐 이런 거 맞으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어때요? 부모님 흔히 맞으시는 뼈 주사나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치료들은 통증을 완화해서 기능을 보조시켜주는 목적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절염으로 인해 다른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주사가 소용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참고 버텨야 되는 건가요? 참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로 버티다가 통증의 극에 달하고 남아있는 연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공관절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연골과 손상된 뼈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화면으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정밀도가 생명인 굉장히 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러겠네. 이 뼈를 잘라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실제로 진짜 뼈를 깎을 줄은 몰랐거든요. 와 정말 무서운 수술 같아요. 네, 보통 편측 기준으로 약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많은 양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뭐 인공관절 수술 뭐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절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수술이고요. 그래. 인공관절 수술은 절개 부위도 크기 때문에 수술 자국도 크게 남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인공관절은 수술하자마자 바로 재활을 하지 않으면 굳어요. 근데 그 통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수술하고 재활 과정까지 거쳤으니까 보통 인공관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공관절도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 평균적으로 100세 이상 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프시다고 60대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70대 중반이 됐을 때 기계적인 수명이 다하게 되고 이때 2차 수술을 해야 되면 유착과 같은 문제 때문에 수술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골을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진단을 받으신 두 여성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른쪽 환자분은 20년 이상 수영을 꾸준히 하셨고 증상이 거의 없으신 상태이고요. 왼쪽 분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공관절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의 허벅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 분은 허벅지 둘레는 굉장히 두껍지만 네. 근육량은 좀 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방금 이제 근육층이라고 했던 그 바깥쪽은 지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게. 네. 그래서 같은 무릎 상태라 하더라도 근육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동안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증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 물질 때문에 화면 왼쪽처럼 그 연골세포가 손상돼서 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울퉁불퉁해지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철갑성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됐더니 연골세포가 증가하면서 재생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정도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모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건강한 연골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색색의 공들이 가득하죠. 네. 색색의 공들이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이야. 자, 이렇게 염증이 가득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된다면 오, 염증이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콘드로이친 6형이 염증 유발 물질을 67%나 감소시켜 연골의 변형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6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철갑상어 연골은 연골세포의 생존력을 3배가량 증가시키고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갑상어 연골은 사람의 연골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구조가 다르면 이렇게 밀어내고 튕겨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걸 생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철갑상어 연골은 인체와 아주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섭취했을 때 내 건가 원래? 그렇게 착각을 해서 원래 있는 연골처럼 받아주는 거죠.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저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자는 말 그대로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체내 이용 가능성이 높고 관절까지 도달해서 작용할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활성산소 제거 능력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율이 좋고 중요한 건 이 흡수율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해 연골은 흡수율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혈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고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고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을 먹더라도 흡수가 잘 돼서 염증 물질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이제 소나 상어보다 분자량이 작아서 항산화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분자일수록 체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저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과다 섭취할 경우는 복부, 팽만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 1200mg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좋은 강연 들려주신 건강마스터 정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맛있게 책임질 박소연의 건강미식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였지? 중복으로 쓴 거는 어떻게 안 해요? 되죠. 6개죠. 치주 질환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이 외로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뇌하고 또 연관된 건데 치매로 이어진다? 이건 진짜 좀 처음 들어봐요. 즐거운 너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